오늘부터 수능 특강 하는데 오늘 하는 거는 얘들아 수능 특강 적용학습에서 앞에 부분 말고 적용학습이 거의 메인이죠. 오늘은 인문 2개 할 건데 지문 4개 볼 겁니다. 기출 2개 보고 수능 특강이랑 관련된 기출 2개 보고 앞에 적용학습 2, 3번 볼 거야. 내용이 많은데 정규 듣는 친구들은 계속 수능 특강으로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4월부터 내신반으로 옮겨가는 친구들은 각각 내신 진도에 맞춰서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다 보긴 할 텐데 한 100%는 아닐 거야. 100%는 아닌데 아무튼 보는 데까지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8시 40분에 모의고사 보는데 다음 주에도 똑같이 8시 40분에 볼 거니까 10시 오는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아침 8시 40분에 와서 모의고사 보고 수업 듣는 걸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생각보다 한 10명 정도가 계속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약했다고 안 보지 말고 이제 3월 모의고사 잘해오다가 막판에 모의고사 안 보면 점수 안 나와 얘들아. 꾸준히 모의고사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2시에 시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2시에 시험 보고 가고 6주 차 오늘은 6주 차고 그러면 7, 8 오늘 이번 주 거 지나면 얘들아 2번만 더 보면 돼. 2번 더 보면 이제 산모 보는 거야. 산모 계약하고 나면은 산모가 수능 때까지 간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산모 점수 하등 신경 쓰지 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 이거 평가원 문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제대로 이제 3학년 돼서 제대로 시험 한번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보는 거보다 그래도 여기서 몇 번 연습하고 가야 덜 떨리고 시간 분배도 잘 해. 알겠지? 연습 많이 하고 가시고 그리고 내신 반으로 가실 분들은 학교에서 뭐 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바로바로 정보 있으면 나 알려주세요. 알겠죠? 자, 이거 기출 보다가 이거 보니까 얘들아 너무 쉽고 간단하지? 그치? 지금 뭐에 대해서만 나왔어? 그린버그의 관점에 대해서만 나왔어. 그린버그의 관점에 대해서만 나온 철학자 한 명의 관점에 대해서만 나온 기출은 거의 없어. 수능에서 해결의 관점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 글은 해결의 관점 가에 나오고 나의 해결의 관점을 비판하는 관점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얘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 수 있고 내가 이 지문 설명하면서 부분 이게 수능에 나왔던 거야. 이게 기출에 나왔었던 거야. 설명을 해줄 거야. 보통 보면 얘가 압축본처럼 나오고 그 밖에 더 관련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얘는 구조가 간단한데 수능으로 갈수록 내가 어떻다 해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죠. 지금 그린버그의 관점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문에서 가장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린버그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것만 분명히 표시해주면 뒤에 문제는 별거 아니야. 그래서 수능 특강 할 때는 기출보다 문제보다는 본문에 좀 치중을 해서 해볼 겁니다. 1분단은 별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하고 시작하고 있어.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평론가다. 그렇대. 그 사람은 뭐가 있어?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있고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렇구나. 자신의 기준이 있고 자신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들을 지지했구나. 4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서 큰 영향을 주었대. 이 사람 마이너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40년대부터 60년대 이 사람 꽤 현대까지 살아있었거든. 최근까지 살아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 활발히 활동할 때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읽으면서 얘를 문제점, 해결책 구조로 읽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내가 이 두 번째 문단이 문제점, 해결책 구조로 정리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뒤에 문제를 이 구조로 안 봐줘도 문제는 풀려. 그냥 왔다 갔다 크게 깊게 이해하지 않아도 뒤에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독해 실력을 늘려놔야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잖아. 그치? 자, 얘는요.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왔는지 이해를 해야지만 앞으로 훨씬 어려운 문제, 훨씬 꽈놓은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손쉽게 풀 수가 있다. 얘를 어떻게 문제점과 해결책 구조로 보느냐? 자, 봅시다. 자, 이제. 자, 그린버그는 1930년대 후반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그랬대 얘들아. 아니 스탈린과 히틀러 그래 알긴 아는데 이 사람들 누구야 얘들아. 말 그대로 독재자야. 스탈린과 히틀러가 제일 좋아한 게 뭔지 알아? 예술. 영화 만들고 그림 그리고 엄청 예술을 좋아했어. 후원도 엄청 많이 했어. 그런데 스탈린과 히틀러가 예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 방향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예술을 이용한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선동의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예술을 이용한 거야. 내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히틀러도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린버그가 이 스탈린과 히틀러가 예술을 이용하는 방식을 보고 뭘 느꼈겠냐 이거야. 와, 저건 아닌데. 와, 저건 예술이 가는 방향이 아닌데 라는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또한 30년대 후반, 40년대에서 60년대 넘어가면서 얘들아 뭐가 진행이 됐어? 점차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림을 사고 팔거나 그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한 거지. 그건 역시 그린버그가 마음에 안 들어했던 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소수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예술이 좌지우지되는 게 싫었던 거야. 그런 게 문제점이었고 그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그린버그가 뭘 가지고 왔냐? 야, 예술은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해야 돼. 얘가 이런 배경의 문제점 속에서 해결책으로 그린버그에 의해서 제시가 된 거야, 얘들아. 자, 이런 문제니까 사회와 정치와 예술이 너무 밀접한 게 문제니까 밀접하지 않게 하는 게 해결책이란 말이야. 그래서 야, 미술, 사회랑 거리 둬야 되고 정치랑 거리 둬야 돼. 너네가 그린버그의 특징을 쫙 읽어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왜 사회나 정치와 멀어지려고 했는지 그걸 이해했었어야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미술이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되니까 뭘 얻게 돼? 표현의 절대적인 자유를 얻게 되죠. 그죠? 그린버그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낸다는 것이 현실과 관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랑 이런 사회, 정치, 현실이랑 거리를 두게 된 거야. 그런 미술 경영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방가르드더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이런 식으로 현실과 거리를 두려는 무슨 미술? 미술을 위한 미술이라는 점이 중요하구나. 미술을 위한 미술. 자, 그러면 이 문제점, 이게 문제점이니까 여기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여기저기서 쭉 한 큐에 깨지도록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럼 대체 미술을 위한 미술이 뭔데? 미술을 위한 미술. 정의가 여기 바로 나오죠. 우리 새로운 단어 나오면 항상 정의 표시해놔야 되죠. 미술가가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렇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미술을 위한 미술의 궁극적인 형태는 이 미술을 위한 미술의 형태는 바로 뭐래? 순수 추상 미술이래. 얘가 지금 계속 스탈린과 히틀러가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해결책이야, 얘들아. 아방가르드라고 불러도 좋고 그걸 순수 추상 미술이라고 불러도 좋아. 다 정치와 사회와 현실과 거리를 두는 방법이야. 순수 추상 미술이 뭔데? 순수한 미술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순수 추상 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야. 대체 회화구의 매체의 특징이 뭔데? 그린버그는 이 두 가지를 회화구의 매체의 특징으로 봤어. 첫 번째, 캔버스의 네모 형태를 유지하는 것. 두 번째, 회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것.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 원근이랑 명암법을 없애야 된다 얘들아. 자 봐봐. 평면성을 강조한다 그랬어. 그런데 원근이나 명암법이 있으면 어떻게 돼? 평면성이 강조됩니까? 원근이나 명암법은 평면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잖아. 원근이나 명암법이 있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 아, 이 그림은 실제랑 비슷하구나. 실제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나 그림이 주는 서사의 감정을 이입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린버그는 그런 거 원했어 안 원했어? 사람이 그림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야. 왜? 그건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이나 하는 방법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원근도 없애고 명암도 없애니 그림이 얼마나 판판해지겠어. 그치? 하지만 그것이 뭐다? 예술이다. 이차원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뭐다? 예술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또한 그는 회화 안에 담겨있는 문학적인 요소들, 즉 회화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감정, 서사, 이념 등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도 문제점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반대로 얘기하면 스탈린과 히틀러가 예술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감정이고 서사고 이념이었어. 당연히 이거에 문제점을 느꼈으니까 이건 다 반대로 배제하는 게 맞지. 마찬가지로 초현실주의도 마찬가지야. 초현실주의 역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걸 다 배제한다. 그러면서 관습을 관습에 얽매여 있는 것도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직 뭐만 순수 추상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 얘들아, 관습에 얽매이는 것. 관습에 얽매이는 걸 뭐라 그래? 진보의 반대말이죠. 관습에 얽매이는 걸 다른 말로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린버그는 관습이 아니라 보수가 아니라 진보적인 미술을 추구했다. 자, 옆에 단부터 그린버그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지금 봐봐.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 순수 추상미술이 최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확신이 어디서 왔냐? 요 문단에서부터 누구 얘기가 나온다? 칸트 얘기가 뜬금없이 나온다 얘들아. 우리 지금 누구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린버그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린버그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칸트가 나왔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아, 칸트 나왔으니까 그냥 읽어내려가?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린버그의 관점을 중심으로 두고 있으니까 칸트 얘기 나왔으면 둘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확인하고 갔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공통점이 어떤 점이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칸트를 끌고 왔단 말이야. 차이점 말고. 자, 봅시다. 그린버그에 이르는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다 있다. 그렇대.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 얘들아, 칸트의 순수한 미적 판단은요 이미 수능에 한 차례 나왔었어. 기출 나왔었어. 항상 기출이 그런 식이야. 이만큼 나오면 그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항상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풀어볼 비문학 지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능에 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조그맣게 살짝 들어가 있죠. 그렇죠? 칸트에서 더 나와서 지금 그린버그까지 나와주는 거지. 그치?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내용이 도덕적인지 윤리적인지랑 관계가 없대. 그 작품이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느냐는 어디에서 나온다? 형식에서 나온대. 형식에서. 형식이 뭔데?
아,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 참 윤리적이군 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 선이 참 깔끔하군, 비율이 굉장히 잘 맞는군,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형식적 성격에 주목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술의 독자적인 성격, 야, 선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하는 건 다른 무용이나 영화나 노래에서 볼 수 없는 무슨 특징이야? 미술만의 독자적인 특징이죠. 그죠? 칸트는 내용의 영역과 영역은 다르고 형식은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앞으로 예술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내용과 형식은 뭐라 그랬어 내가? 반대말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그랬지. 형식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들아? 내용은 뭐 얘기하는 거야? 무엇을 해당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내용은 무엇을? 자, 그래서 형식은 그 자체로 어떻다? 독자적이고 비타협적. 뭐와 무관하게 내용을 신경 안 써. 그냥 오직 형식이야. 그래서 그린버그가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에 한 번 더 밑줄 치고요. 이걸 토대로 이러한 칸트가 중요시한 형식을 토대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 밑에 잘 보여요? 괜찮아? 형식을 통해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린버그 역시 뭘 통해? 형식, 내용이 아니라 형식. 자, 그럼 공통점 나왔어 얘들아. 칸트가 형식을 중요시했는데 그린버그가 그걸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야. 그럼 둘 다 뭘 좋아한다는 얘기야? 둘 다 형식을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너네가 출제자야. 글을 비문학은 문학과 달리 문제를 내려고 쓰는 거니까 일부러 내가 이런 구조의 글을 썼어. 중간에 칸트 얘기까지 껴내면서. 그러면 당연히 너네한테 뭘 물어보겠어. 내가 그린버그가 형식을 좋아하는 건 칸트에서 따온 거야 라고 글을 썼으니 당연히 칸트와 그린버그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출제자의 의도겠죠. 그쵸? 애초에 그걸 말하고 싶어서 써놨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건 당연해 얘들아. 그래서 두 번째 문제였나요? 이번에 그 문제를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윗글에 그린버그와 칸트가 모두 긍정할 수 있는 이라고 고급스럽게 써놨지만 결국에 그린버그와 칸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다를 게 없죠. 그치? 만약에 그 구조로 공통점이 무엇이냐의 구조로 봐줬다면 1번 내용이 있나? 3번 내용이 있나? 이런 식으로 본문에서 계속 찾아가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확실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칸트와 그린버그의 공통점 찾아냈고 그러면서 그린버그의 의견이 이어집니다. 혹자들은 순수 추상미술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어떻게 돼 있대? 이걸 올려서 볼까? 내용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해서 작품의 형식으로 남아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 야, 내가 만약에 미술 가르치는 교수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 내용은 형태, 색채 등을 결합해가지고 형식으로 남아있어. 그러니 내용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미술 교수면. 뭔 상관이야. 야, 내용이 지금 형식으로만 나와있으면 그 내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이 본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은 남아있다라는 서술어랑 만나고 있어. 그치? 그러니 내용이 있다, 없다, O, X라고 얘기했었을 때 내용은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얘들아. 이거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어도 수능에서
나오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의 함정을 미리 연습해 놔야 된다고 얘들아. 내용은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주제는 어떻게 얘들아? 주제의 서술어가 뭐야? 주제는 배제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주제는 없다고 봐도 좋겠지. 사실 주제도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에 속하는데 여기에서 써놓긴 그렇게 써놨어. 내용은 남아있고 주제는 문학적인 요소라서 배제되어 있다. 문학적인 거 그린버그가 예술에 남아있길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한다. 그치? 그래서 배제되어 있다. 그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거대한 생면을 제시한 뉴먼과 로스코의 작품을 자 봅시다. 이제 그린버그가 좋아하는 거 뉴먼 이 그림 좋아했고 로스코가 그림 좋아했고 뭘 싫어했어? 사실주의 미술 싫어하고 민속 미술 싫어하고 일화적 미술 싫어했대. 왜? 이런 것들은 자 봐봐.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말 되게 어렵게 하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회화의 매체적 성격. 원근, 명암 이런 거 다 배제한 거.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것만 좋아했던 거야. 사실주의는 당연히 원근, 명암 미친 듯이 쓸 거고 민속미술과 일화적 미술은 다 뭐가 있어? 서사가 강하겠죠. 그런 이야기적인 거, 사람을 설득시킬 만한 요소들 그런 거 그린버그는 다 싫어한 거야. 대신 뭘 좋아했어? 캔버스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 아무 내용 없는 거, 그지?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잭슨 폴로. 비슷한 만해에서부터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그런 것들을 좋아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그린버그는 이런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통해서 여러 미술작품에 대해 평론했는데 그는 미술평론의 대상은 미적 문제만으로 한정해야 된다. 만 동그라미 항상 쳤어야 되고 그치? 미술평론에 주관적인 감정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제 평론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보고서 저 그림은 참 우리 어머니의 따뜻한 음식을 생각하게 하는군 이런 주관적인 평가는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선을 참 복잡하게 잘 그렸군 그것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그의 이론이 어떻게 얘들아 지배적 서사, 지배적 메인이었다는 거야. 메인. 이 사람이 거의 최고 수준의 비평가였다는 거야. 그러니 당대 미술관, 미술 잡지에서는 그린버그 형식주의 이론을 옹호했고 그린버그적 모더니즘, 와 작가 이름도 아니고 비평가가 그 전시 이름에 들어가요. 그린버그적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린 일도 많았다. 그러나 그린버그가 한 시대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양식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형식주의적 규범 요거에 안 맞으면 예술이라고 했다 안 했다 예술이라고 안 했다 사람들이 다 그린버그만 옳다고 했다라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죠. 그린버그에 대한 비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술이 만해에서 인상주의로, 구성주의로, 추상 표현주의로 넘어가는 거는 그게 미술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미술의 평면성을 가장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 당연한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징주의 싫고 일회주의 싫고 다다이즘 싫고 초현실주의 다 싫다. 얘들아 상상주의나 미래주의나 다다나 초현실주의의 특징이 뭔지 알아? 얘네의 공통된 특징은 뭔가를 비유한다는 거야. 뭔가를 상징한다는 거야. 뭔가를 이면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미술들이야. 그런데 당연히 그런 거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지. 그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이론은 미술 감상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의 문제를 간과하고 관람자의 반응도 싫고 심리적인 효과 이런 거에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1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였습니까? 1문단에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 니은,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지지. 자, 이 사람은 평면성을 중요시하는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종이를 겹겹이 깔아? 안 돼. 지금 튀어나오잖아. 안 돼. 그리고 회화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회화가 최고라고 했어. 그치? 모든 예술, 모든 미술 회화로 헤쳐모여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5번 땡. 2번 봅시다. 위크리 그린버그와 칸트가 모두 긍정할 수 있는 것 둘 다 형식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답을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있나 없나 헤매지 말고 형식을 중요하다고 말한 선지를 골라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러니 몇 번밖에 없어? 답 2번. 형식을 통해서 시작 측면이 드러난다. 형식만이 기준이다. 자, 3번에 별표 치시고요. 얘는 단하다를 좀 봅시다. 단하다. 자, 보기 가 봅시다.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건데 이거 비슷한 문제를 우리 뒤쪽에서 하나 풀어볼 거예요. 회화의 2차원성은 어떤 다른 예술과 공유할 수 없는 회화 예술의 유일한 조건이다. 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구나. 모더니즘 회화는 그걸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다. 어떤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이다. 이 사람 모더니즘 회화를 지지했군요. 그러니 누구랑 의견이 똑같아? 그린버그랑 의견이 똑같습니다. 자, 나를 봅시다. 어떤 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작품의 내재적 성질을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랬어. 자, 봐봐. 이 말을 할 만한 사람은 그린버그는 아니야. 그린버그는 형식, 그러니까 내재적 성질에만 집중해서 그림을 봤던 사람이야. 그린버그가 했을 법한 말은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예술을 둘러싼 관행과 관습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비평과 평론 등이 얽혀서 이루어진 예술계. 아, 이 말은요. 예술계를 꾸미는 말이야. 예술계가 이렇대. 자, 본문에서는 비슷한 말이 나오긴 하죠. 그린버그라는 비평가에 의해서 그때 당시의 예술들이 판단되었다, 평가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예술계가 뭐 이렇다는데 뭐 그러려니 해야지.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그것은 예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거는 나는요. 그린버그의 말은 아니지만 본문을 쓴 이의 관점이라고 해도 괜찮겠지. 그치? 그린버그가 쓴 말이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 그린버그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사람, 그린버그는 이런 한계가 있다. 그린버그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랑 똑같을 거야. 왜냐면 예술계가 어떻고 예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치? 자, 다를 봅시다. 다는요. 예술은 행동이고 예술가는 행동가고 캔버스는 행동가가 행동할 수 있는 장이고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평면성을 추구하며 남은 결과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 캔버스와 예술가가 만나서 삶을 이루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예술이 밀접하다. 현실과 삶이 맞닿아 있다. 이거 누가 싫어할 법한 말이야. 이거는 그린버그가 싫어했을 만한 말이죠. 그쵸? 자, 그럼 몇 번이 답이야? 3번이랑 4번이랑 좀 헷갈렸을
했을 거야 얘들아. 일단 무조건 4번이지 얘들아. 다는 그린버그가 싫어하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를 이용해서 그린버그의 시각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 그래서 무조건 4번인데 3번 헷갈린 사람들 잘 봐봐.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그것은 예술이라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이게 보기의 내용이었고 당대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되는 그린버그 맞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그의 관점이 어떤 작품을 예술로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맞잖아 얘들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차라리 불만을 가졌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옳고 4번은 틀리죠. 자, 네 번째 문제는 쉬워요. 자, 봐봐. 자, 가는 피리 부는 소년. 어땠대? 피리 부는 소년은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했고 미술 규범을 깨뜨렸다. 근데 사람들한테 칭찬 안 받고 평을 받았대. 그래놓고서 80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평면성 강조 정도가 아니라 야, 가는 피리 부는 소년이라고 알아볼 수는 있었지. 나는 알아볼 수도 없었고 평면성만 남아있는데 아름답다라는 칭찬을 받았대. 80년 동안 관객들이 변한 거고 감상자들의 수준이 바뀐 거죠. 근데 이러한 변화를 그린버그는 뭐라고 얘기했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 답은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틀린 거 고르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네.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이미 답을 찾았어. 나는 복잡하고 난해하게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내용이 없는 미술 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엉뚱하게 여기 한 점이 있었네. 그치? 복잡하고 난해하게 형상을 표현해? 근데 내용이 없어? 땡. 그래서 4번에 2번, 4번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거 바로 넘겨서 바로 두 번째 거 얘는 평가 문제인데 아마 한 번쯤은 봤음직한 기출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가와 나. 왜 이해하냐는 거.